자, 3장 재고자산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그 자산 설명 드릴 때, 크게 자산은 유동자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이 있다고 그랬죠? 자, 유동자산은 다시 크게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거의 공통점은 뭐죠?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다는 거죠.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은. 차이점은, 당좌자산은 판매활동을 거치지 않고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고, 재고자산은 판매활동을 거쳐야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앞장에서 우리가 당좌자산을 공부했고요. 이번 장에서는 재고자산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재고자산이라는 건 여기 보시면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 또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자산, 원재료, 제공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상품 매매 회사에 있어서 재고자산은 상품을 가리키며, 제조회사에 있어서 재고자산은 제품과 이런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원재료, 저장품, 제공품 등을 가리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산학의 2급은 상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기업은 그 대상이 상품이었죠. 상품. 그리고 회계 1급부터는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자, 제조기업의 재고자산은요, 제품입니다. 제품. 그럼 이 제품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원자재가 있어야 되겠죠. 그걸 우리는 원재료라고 하고요. 이것도 재고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재료를 공장에 투입해가지고 생산 중에 있으면 이걸 제공품이라고 합니다. 공정에 있는 물건이다. 그래서 제공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제조기업의 재고자산이 되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이렇게 구분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재고자산 종류 볼까요? 자, 상품. 이건 남이 만들어 놓은 물건을 내가 사다 파는 거죠. 그래서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토지, 건물, 이런 것들 다 상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걸 다 상품이라고 그러고요. 요런 예들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품 말씀드렸고요. 요건 내가 만드는 거죠. 원자재를 사다가 만든 겁니다. 자, 그걸 제품이라고 그러고요. 반제품은 중간 제품 또는 부분품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냥 개념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공품 말씀드렸죠? 공정에 있는 물건이다. 아직 미완성된 거죠. 그걸 제공품이라고 그러고, 이제 우리가 원재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장품은 제품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소모품이라든지 수선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저장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크게 보면 다 재고자산에 속한다는 거,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가죠. 자, 우리가 지난 그 2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산의 테마는요 4가지예요. 자, 이 4가지 외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취득, 보유, 평가, 처분, 이렇게 4가지가 주 테마죠. 그래서 이 취득 시에는요, 자, 취득 원가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원가 결정, 취득 원가 결정이죠. 우리가 2장에서는 단기 매매증권을 공부했고요. 단기 매매증권은 취득 부대 비용을 그냥 수수료 비용 처리한다고 했죠. 수수료 비용이라는 비용 처리하는데, 그거를 제외한 모든 자산은요, 다 부대 비용은 취득 원가에 플러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유할 때, 이제, 재고자산을 보유했을 때, 여기는 특별히 이제 언급되는 바들이 없고요. 기만에 이제 평가도 해줘야 돼, 재고자산은요. 그래서 감모 손실이라든지 평가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식해 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회계급에서는 조금 어려운 주제가 돼서, 이건 조금,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 않는 걸 권장드립니다.
처분하는 건 여기서는 처분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재고자산은 판매라고 하죠. 판매. 그래서 요 세 가지 취득, 평가, 처분 요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 그 중에 이제 지금 취득을 살펴볼 겁니다. 그 취득 시에는 취득원가 결정하는 게 핵심 주제라고 그랬죠. 한번 읽어볼게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재고자산을 판매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까지 소요되는 모든 현금 지출액 등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판매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까지 소요되는 모든 현금 지출액. 자, 이걸 다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예를 들어 보면, 매입 수수료라든지, 그 다음에 관세, 외국에서 이제 수입해 오면, 통관하면서 통관료도 발생할 거고요. 관세도 되고요. 뭐, 보관료도 되고, 뭐, 운반비, 보험료, 하역비, 자,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데, 자, 이런 거 다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돼요. 그런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매입과 관련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매입 환출, 자, 이런 것들은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로 만들어 놨는데요. 자, 상품의 취득원가는 총 매입 금액에서 매입 부대 비용을 보험료라든지 하용료라든지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 다 플러스 한다고 그랬죠? 요거는 매입 부대 비용은 플러스를 하는 거고, 매입과 관련된 이 삼형제 세 가지는 뺀다고 그랬습니다. 차감시킨다. 네. 그래서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매입 할인. 이게 어떤 건지는 이제 지금부터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처음에 매입 애누리와 환출 얘기 나와 있죠. 매입 애누리와 환출.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물건을 이제 사게 되면요. 물건에 하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물건의 하자가 경미하다면, 그게, 심각한 게 아니라면은, 그래도 이제 구매자의 경우는 이제 기분이 나쁘니까 판매자한테 전화를 하겠죠. 자, 그러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 물건을 다시 돌려받는 것보다는 물건값을 깎아주더라도, 그냥 판매하는 게 좋겠죠.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돈도 들 거고, 신경도 써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물건값을 아예 깎아준다는 거죠. 그런 걸 애누리라고 합니다. 애누리. 그래서 우리가 사는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걸 매입 애누리다. 샀을 때 애누리, 매입 애누리라고 하고요. 판매자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매출 애누리라고 합니다. 이걸 구별을 해볼까요? 판매자. 자, 구매자. 자, 구매자는 뭐라 그랬어요? 매입 애누리라고 그랬습니다. 매입 애누리. 자, 물건의 경미한 하자로 물건값을 깎아받는 것, 그걸 매입 애누리라고 하죠. 반대로 물건값을 깎아주면요, 매출 애누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물건을 받아봤는데, 이거는 뭐 경미한 하자가 아니라 중대한 하자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물건값을 깎아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 경우는 아예 물건을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구매자 입장에서 들어온 물건이 다시 되돌아갔다 그래서 매입 환출이라는 말을 씁니다. 매입 환출. 들어온 물건이 다시 나갔다. 그래서 매입 환출이라고 그러고요. 판매자는 나갔던 물건이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매출 환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매출 환입. 자, 그래서 요거 판매자 입장에서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자, 구매자 입장에서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비교를 해봤고요. 다 이 판매자는 요거를 어디서 뺍니까? 매출액에서 빼게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에서 빼게 되어 있습니다. 매출 애누리든 매출 환입이든 발생하면 매출액에서 뺍니다. 자, 구매자도 마찬가지죠. 자, 총 매입액에서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은 빼도록 되어 있어요. 네, 차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개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매입 할인이 있네요. 자, 아까 위에다가 이제 판매자하고 구매자를 비교를 했는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입 할인이라고 부르고요. 자, 파는 사람 입장에서 매출 할인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다 매출액에서 차감시켜야 되고요. 구매자는 매입
맥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뭔지를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예를 많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보겠습니다. 회계 1급이나 세무 2급에서는 요것도 뭘 의미하는지 아셔야 되는데, 지금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런 표시가 있다면 이게 어떤 표시냐면요. 자, 이 N은 외상이라는 뜻입니다. 외상이라는 뜻이에요. 자, N은 외상을 뜻한다. 자, 그러면 내가 30일 외상 조건으로 물건을 판다. 아이고, 이게 너무 적어졌네요. N입니다, N. 자, 30일 외상 조건인데,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가져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돈을 갚아라. 그런 얘기죠. 자, 30일 이내에 돈을 갚아야 되는, 갚은 조건입니다. 외상 조건이죠. 그런데 네가 만약에, 자, 판매자 입장에서는, 대금 회수를 조기 하는 게, 빨리 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붙이는 겁니다. 자, 물건을 가져간 날부터 30일 안에 돈 갚는데, 만약에 10일 안에 돈 갚으면, 자, 10일 안에 돈 갚으면, 자, 2% 할인해 줄게. 10일 안에 돈 갚으면 2% 할인해 줄게. 이런 조건이죠. 외상 조건입니다. 자, 30일 외상 조건인데, 만약에 대금 결제를 10일 안에 해주면 2% 할인해 줄게. 그런 뜻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대금 회수를 빨리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굳이 30일 때 갚는 것보다 빨리 대금을 갚고 할인을 적용받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 조건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 이런 조건을 붙여서 대금 회수가 조기에 이루어진다면 판매자도 손해볼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자, 매출 할인, 판매자는 매출 할인이라고 그러고요. 자, 구매자는 매입 할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출액에서 또는 매입액에서 차감시키는 성격의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3번 재고자산의 기록 방법인데요. 자, 여기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여기가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여기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좀, 초보자들은 많이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좀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상품을, 딱 단가가, 예를 들어서 사오는 가격이 1년 내내 똑같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뭐 굳이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물건을 계속 사오다 보면 물건값이 오르거나 내리죠. 네, 보통 물건값이 내리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대부분이 물건값이 오르죠. 그걸 이제 인플레이션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참고하시고, 자, 물가가 상승 시를 가정해서 모든 걸 다 설명할 겁니다. 자, 특별히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는 언급을 할 거고요. 그때는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정은 물가가 상승하는 추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품 계정을 보시면 여기 T 계정이 있는데, 매출원가를 상품 계정에서 산정을 하는데요. 자, 어떻게 되냐면 상품 계정은 자산 계정이니까, 자,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고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잖아요. 그러면 자, 상품 계정 차변에는요, 전기에 팔다가 못 팔고 넘어온 기초 재고액을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 사온 거, 올해 새로 사온 거, 그걸 단기 매입액이라고 하는데, 이 단기 매입액도 더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에 팔다가 넘어온 기초 재고액에다가 단기에 매입한 금액을 더하죠. 자, 그러면 이 더한 값이 뭘 의미하냐면 이번 기회에 팔 수 있는 최대 금액, 자, 이걸 판매 가능가액이라고 합니다. 판매 가능가액이라고 한다. 최대한 팔 수 있는 건 전기에 팔다가 넘어온 거하고 올해 새로 사온 거, 그 두 개를 합친 게 최대한 팔 수 있는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판매 가능가액이라고 합니다.
자, 이 중에 팔려나가면 뭐가 된다? 매출원가가 되는 거고, 자, 팔려나가지 않으면 뭐가 된다? 기말 재고액이 될 거고요. 요건 다음 연도에 뭐가 되겠어요? 기초 재고액이 되겠죠. 예,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매출원가는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는데, 매출 총익을 구하려면, 손익계산서 매출 총익을 구하려면, 자, 매출액에서 뭘 뺀다?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익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상품 계정에서 산정된 요 매출원가가 손익계산서에 이렇게 보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 계정하고 손익계산서의 연관성을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앞으로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가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요. 여기 내용이 뭐였냐면 재고자산 기록 방법이라고 그랬고요. 네, 기본적인 내용도 설명드렸고, 자, 요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요 매출원가는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려면 매출원가가 필요하니까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로 간다고 그랬고요. 요 기말 재고액은 어디로 갑니까? 예, 재무상태표로 가죠. 자, 재무상태표에 기말 재고액, 뭐 상품 얼마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잖아요. 자, 이렇게 기록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기말에 우리가 매출원가하고 기말 재고를 구해야 할 필요성은, 자, 매출원가는 손익계산서로 가는 거고, 자, 기말 재고는 재무상태표로 간다고 그랬으니까, 자, 요 내용들을 좀 더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럼 기록하는 방법이, 자, 크게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수량 결정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량과 단가를 결정하는 거, 요걸 하나씩 배울 건데, 자, 수량 결정하는 방법은요, 크게 계속기록법이 있고요. 계속기록법이 있고, 실지재고조사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실지재고조사법. 이걸 줄여서 그냥 실사법이라고도 합니다. 실사법. 자, 그래서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은 계속기록법, 실지재고조사법이 있고요. 자, 요거를 동시에 사용하는 병행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병행법 또는 혼합법이라고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우진 않을 거고요. 아,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계속기록법하고 실지재고조사법이 있다는 거. 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입선출법도 있고, 선입선출법.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 나중에 이제 자세히 볼 겁니다. 뭐, 개별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수량 결정하는 방법 먼저 공부하고, 단가 결정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수량 결정 방법 중에 첫 번째가 계속기록법이에요. 자, 계속기록법이란 기중재고를 매입할 경우 매입 수량, 단가, 금액을 모두 기입하고 매출할 때도 수량 등을 기록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계속 기록을 한다는 거죠. 계속기록법은.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